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에 아직 아이 없이 남편과 단둘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7년 차 약사 소라입니다. 지난 몇 년간 제 삶은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약대를 졸업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해 막 정식 약사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무렵 지금의 남편 강민준 씨를 만났습니다. 대학 시절 봉사 동아리에서 처음 알게 된 민준 씨는 언제나 과묵하지만 묵묵히 제 뒤에서 우산이 되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밤샘 공부를 할 때면 말없이 따뜻한 캔커피를 제 책상 위에 올려두고 가곤 했고, 약사 시험을 앞두고 불안에 떨 때도 소라야, 넌 이미 충분히 잘해왔어. 잘 될 거야 라며 저를 다독여 주던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이라면 내 평생을 맡겨도 좋겠다. 이 사람을 놓치면 평생 후회하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네 대형 약국에 정식으로 취업하고 자리를 잡자마자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비록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연애를 했지만 서로의 부모님을 정식으로 찾아뵙고 인사를 드린 적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워낙 자기 집안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했고, 저 역시 제 일에 치여 부모님 간의 교류를 서두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간 뒤에야 처음으로 예비 시어머니를 뵙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 장소는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정갈한 차림으로 나온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손을 꼭 잡으시며 연신 감탄을 내뱉으셨습니다. 세상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고 똑똑한 약사 며느리를 데려왔네. 약사면 공부를 얼마나 잘한 거야. 우리 집에 복덩이가 굴러 들어오는구나. 복덩이가. 아니에요, 어머니. 민준 씨가 옆에서 저를 너무 잘 챙겨주고 배려해 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에이, 겸손하기까지 하지. 부족한 며느리지만 어머니께 효도하면서 예쁘게 잘 살겠습니다. 효도는 무슨, 너희 둘이 행복하게 잘 살면 그게 효도지. 어쩜 말도 이렇게 예쁘게 할까? 시어머니는 약간 부담스러울 만큼 저를 극진히 예뻐해 주셨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도 민준 씨가 저한테 얼마나 진중하고 성실하게 잘하는지 익히 들어 알고 계셨기에 양가 모두의 깊은 축복 속에서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기애애함 뒤편에는 제가 차마 예상하지 못한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완전히 마음이 편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부부가 된다는 사실은 더없이 설렜지만 결혼과 동시에 시댁과 합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 쪽은 시아버지가 몇 해 전 지병인 간암으로 오래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고, 시어머니 혼자 커다란 옛날 아파트에서 지내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남편에게는 2살 터울의 형이 한 명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던 형 강민호 씨가 20대 초반에 급성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군요. 상견례 날 시어머니는 약주를 한 잔 드시더니 먼저 세상을 떠난 큰아들 이야기를 꺼내며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우리 민호가 참 착한 아이였는데 자식 먼저 보내고 남편까지 가고 나니 내 가슴 속에는 억울한 불덩이만 하나 얹혀 있는 것 같아. 내 남은 인생은 우리 민준이 하나 잘 되는 것 보는 재미밖에 없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도 참 아팠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가슴이 찢어지셨을까. 내가 들어가서 딸처럼 따뜻하게 해드려야겠다는 철없는 동정심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결혼을 한 달 앞둔 어느 주말 시어머니께서 저희 둘을 집으로 부르시더니 묵직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 신혼집 알아보고 다닌다며? 요즘 집값도 너무 비싸고 대출 이자도 무서운데 굳이 따로 나갈 필요 있겠니? 내가 지금 사는 이 집 정리하고 그동안 모아둔 적금이랑 보험금 합치면 4억 정도는 돼. 그거랑 너희 모은 돈 보태서 시내 중심가에 넓고 깨끗한 새 아파트 하나 사서 셋이 같이 살자꾸나. 어차피 나 혼자 이 넓은 집 있어봐야 적적하기만 하고 너희도 신혼집 구하는 부담 줄이고 좋잖니. 솔직히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와의 합가를 선뜻 반길 며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남편을 홀로 키워내고 먼저 간 자식과 남편의 빈자리를 안고 살아가는 어머니를 혼자 남겨둔다는 게 남편 마음에 늘 짐이 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4억이라는 큰 자금을 흔쾌히 보태주신다니 현실적인 유혹도 컸습니다. 결국 저희는 고민 끝에 친정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상의를 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신 친정 어머니는 염려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지만 친정 아버지는 한동안 담배만 태우시며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버지는 저를 집 근처 조용한 찻집으로 부르셨습니다. 소라야, 아빠가 인생을 조금 더 산 사람으로서 이런 말하는 게 조심스럽다만 시어머니랑 처음부터 살림을 합치는 건 정말 신중해야 한다. 아빠,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 혼자 지내시는 게 너무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 민준 씨도 마음 불편해해서요. 그리고 4억이나 보태주신다는데 아버지는 찻잔을 만지작거리시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야, 딸아. 시어머니가 나쁜 분이라서가 아니야.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생활 방식이 있고 특히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는 그 집착과 외로움의 크기가 일반적이지 않단다. 그 외로움의 화살이 결국 너한테 향할 수도 있어. 지금이야 다 좋아 보여도 한 울타리 안에서 살다 보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다. 아빠, 저 약국 일도 하면서 어머니 잘 모실 수 있어요. 어머니도 저 엄청 예뻐해 주시는데요. 뭐. 그래, 내가 이미 마음을 정했다면 아빠가 더 말리진 않겠다. 하지만 소라야, 살다가 힘들거나 부당한 일을 당하면 참지 말고 언제든지 아빠한테 얘기해라. 아빠가 언제든 내 뒤에 있으니까. 그때는 그저 딸을 떠나보내는 친정아버지의 과도한 걱정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 삶의 풍파를 겪어낸 아버지의 그 안목과 예감은 단 한치도 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합가를 하고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의 첫 몇 달은 그야말로 꿈만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저를 친딸 이상으로 극진히 대해주셨습니다. 제가 약국 출근을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을 차리려 거실로 나오면 어머니는 이미 따뜻한 국과 5첩, 반상을 완벽하게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또 언제 이렇게 다 차려놓으셨어요? 제가 해야 하는데 죄송해서 어쩌죠. 무슨 소리니? 우리 소중한 약사. 며느리는 아침에 푹 자고 나가서 약국에서 환자들 약이나 정확하게 지어주면 돼. 집안일 따위에 신경 쓰느라 피곤해하면 안 된다. 내 몸이 곧 우리 집 보배인데 주말이면 제 빨래까지 다 건조시켜 접어 놓으셨고 제가 청소기를 들기라도 하면 손사래를 치며 빼앗아 가셨습니다. 친구들이 고부 갈등으로 눈물 흘린다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나는 참 시부모,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 하며 뿌듯함과 안도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도한 친절과 호의 뒤에는 시어머니만의 명확한 목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식사 자리마다 슬쩍 그러나 뼈있는 어조로 손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소라야, 너희 이제 결혼도 했고 나이도 30대 초반인데
슬슬 아이 가질 준비를 해야지. 내가 몸에 좋은 한약이라도 한 짓 대줄까? 어머니, 저 아직 약국 취업해서 내 편으로 자리 잡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국장님과의 약속도 있고 해서 1, 2년 정도는 직장 생활에 집중하면서 저희 부부 라이프도 좀 즐기다가 천천히 준비해 볼까 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시어머니의 눈빛은 순간적으로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억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죠. 그래, 너희 생각이 그렇다면 어쩌겠니? 그래도 내 나이가 있고 먼저 간 민호 생각하면 내가 눈 감기 전에 우리 민준이 핏줄을 꼭 품에 안아보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다. 그때만 해도 저는 그 말씀 속에 담긴 이상 과열된 집착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을 잃은 슬픔이 크시니 당연히 손주를 기다리시는 거겠거니 하고 어머니의 쓸쓸한 뒷모습을 불쌍히 여겼을 뿐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자 시어머니의 친절한 가면은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며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이제 같이 산 지도 1년이 넘었다. 내 나이도 이제 60대 중반으로 넘어가는데 올해는 정말 무슨 수가 있어도 내 손주 소식을 들려줘야 한다. 네, 어머니. 저희도 이제 차근차근 노력해 볼게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행동은 정성의 범주를 넘어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출근하는 제 손에 정체 모를 한약과 즙을 쥐어주셨습니다. 아가, 이 홍삼이랑 당귀즙이 착상에 그렇게 좋다더라.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매일 챙겨 먹어라. 어머니, 감사하긴 한데 저 약사잖아요. 이런 출처불명의 한약재는 오남용하면 오히려 간에 무리가 갈 수도 있어요. 뭐라고? 시어머니가 돈 수십만 원 들여서 달려온 약을 오남용이라고 해? 약사면 약사지. 어른이 정성으로 해온 걸 그렇게 초를 쳐야겠니? 약국 출근 전부터 어머니의 서운함과 화가 폭발했고 저는 결국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그 씁쓸한 즙을 마셔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통제는 비단 한약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식습관 전체를 통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커피는 카페인 때문에 자궁 혈류를 막는데 오늘부터 커피는 일절 끊어라. 대신 내가 매일 대추랑 생강을 달려둘 테니 그저 그것만 마셔. 어머니, 저 하루에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는 게 약국이라면서 유일한 낙이에요. 한 잔 정도는 괜찮아요. 안 된다. 그리고 너 회 좋아한다고 했지? 임신 준비하는 여자가 나름식을 먹어서 균이라도 들어가면 어쩌려고 그래? 밀가루 음식, 인스턴트도 금지야. 내가 식단 다 짜둘 테니 딴 생각하지 마라. 식탁 위에는 온통 어머니가 임신에 좋다고 믿는 보양식과 텁텁한 나물들만 올라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단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어머니는 제 달력에 표시된 배란일을 몰래 확인하시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배란일 당일이 되자 어머니는 낮부터 남편과 저에게 전화를 걸어 강제로 저녁 외식 약속을 잡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저희를 데려간 곳은 도심 외곽에 위치한 예약하기조차 힘들다는 유명 한방 삼계탕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커다란 닭다리와 온나무 뿌리를 남편 밥그릇에 연신 밀어 넣으며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는 말씀들을 서슴지 않고 내뱉으셨습니다. 우리 아들, 요즘 일하느라 기력이 부실해 보여서 애미가 특별히 밤나무에 옷까지 넣어서 예약한 거야. 어서 국물까지 싹 비워라. 이거 먹고 오늘 밤에 전기를 팍팍 쏟아서 좋은 소식 만들어야지. 어서 먹어라. 식당 직원들과 옆 테이블 손님들의 시선이 저희 쪽으로 쏠렸습니다. 제 얼굴은 화끈거리다 못해 핏기가 싹 가시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준 씨도 민망한지 엄마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라며 거들었지만 어머니는 내 아들한테 내가 내 돈 주고
몸보신 시키는데 뭐가 창피하냐 며 적반하장으로 나오셨습니다. 하지만 진짜 경악스러운 사건은 그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삼계탕을 먹고 돌아와 씻고 잠자리에 들기 위해 안방문을 잠그려 하자 시어머니가 밖에서 슬그머니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안방문은 잠그지 말고 자라. 밤에 바람이 통하고 통풍이 돼야 기운이 순환되는 법이다. 찝찝한 마음을 안고 문을 약간만 닫은 채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밤 11시가 넘어갈 무렵 거실 쪽에서 사스락거리는 이상한 인기척과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피곤했는지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저는 이상한 느낌에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안방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살며시 문고리를 잡으려던 순간 문틈 사이로 시어머니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방문에 귀를 바짝 대고 손을 훔쳐 모으며 안쪽의 소리를 들으려고 몰래 귀를 기울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순간 피가 역류하는 듯한 수치심과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안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 펄쩍 뛰시면서도 이내 태어난 척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변명하셨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다. 거실 에어컨이 잘 틀어져 있나 보러 나왔다가 어머니, 안방문 앞까지 바짝 붙어서 귀를 대고 계셨잖아요. 저희 부부 사생활인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 고함 소리에 자던 남편이 놀라 뛰어나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남편이 엄마, 정말 왜 그래요? 미쳤어요. 라며 소리를 지르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눈을 부릅뜨셨습니다. 내가 뭘 봤다고 난리들이니? 내가 비싼 삼계탕까지 사주고 너희 거사가 잘 진행되나 걱정돼서 살핀 것뿐이야. 어미가 자식 잘 되라고 한 행동 가지고 사람을 변태 취급을 해? 오해하지 마라. 억울해서 원. 어머니, 이게 저한테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인지 정말 모르세요? 한 번만 더 이런 짓 하시면 저 정말 이 집에서 못 살아요. 저는 차갑게 문을 걸어 잠그고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안방이라는 공간조차 더 이상 안전한 안식처가 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와의 사이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냉랭하게 식어버렸습니다. 그 무렵 가장 괴로웠던 것은 사실 중간에 낀 남편 민준 씨였습니다. 남편은 어릴 때부터 형을 잃은 어머니의 가슴 깊은 한을 보며 자랐기에 어머니에게 강하게 반기를 들지 못하는 유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랑하는 아내가 시어머니로부터 말도 안 되는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며 자괴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약국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남편은 베란다에서 혼자 소주병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민준 씨 혼자 여기서 뭐해? 남편은 저를 보더니 말없이 다가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남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라야 너무 미안해. 진짜 너무 미안하다. 무슨 일 있었어? 사실 아까 당신 오기 전에 엄마 방에 들어가서 얘기했어. 엄마, 소라한테 제발 그러지 마라. 소라 약국 일로도 피곤한 사람인데 엄마 때문에 집에서도 숨을 못 쉰다. 자꾸 이러시면 우리 진짜 나갈 거다라고 강하게 말했어. 남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하셔? 엄마가 가슴을 쥐어뜯으시면서 울더라고. 내가 평생 너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색시 치마폭에 쌓여 어미를 미친년 취급하냐면서 자기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자식 낳아서 대 있게 해주고 싶어 하는 어미 마음이 죄냐고 통곡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당신은 뭐라고 했는데? 내가 차마 더는 말을 못하고 그냥 나와버렸어. 엄마의 그 눈물을 보니까 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고 또 돌아와서 당신 얼굴을 보니까 내가 진짜 세상에서 제일 못난 놈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 남편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효자로서의 부채감과 아내를 지키지 못하는 무능력함 사이에서 남편의 영혼은 갈갈이 찢겨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 마음 알아, 민준 씨. 당신도 얼마나 힘들겠어. 하지만 나도 그래. 나 이러다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조금만 참아줘, 소라야. 내가 엄마 잘 설득해 볼게. 응, 조금만 시간을 줘. 남편도 나름대로 어머니를 말리고 싸워봤지만 자식 혼자서는 어머니의 억지와 집착을 막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왜곡된 집착은 개인의 설득으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서 있었습니다. 손주 소식이 오지 않자 시어머니의 조바심은 마침내 분노와 폭언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2년 차가 되던 해 봄, 33세 접어든 제 나이를 들먹이며 어머니는 식사 도중 숟가락을 쿵소리 나게 내려놓으시더니 대놓고 저를 공격했습니다. 너 혹시 몸에 무슨 치명적인 문제 있는 거 아니니? 벌써 2년째 노력한다면서 왜 배 소식이 없어? 나이가 33을 넘긴 애가 약사라는 타이틀만 달고 제 몸 하나 관리 못해서 이러는 거냐? 어머니, 임신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부부가 스트레스 안 받고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이 너무 심하세요. 됐다. 백날 말로 해봐야 소용없어. 내일 당장 나랑 여성병원 가자. 어머니, 병원 방문은 저희 부부가 알아서 스케줄 잡고 갈게요. 너희끼리 맡겨두면 일 핑계로 몇 년이고 미룰 게 뻔해. 민준이는 회사 일로 바쁘니까 내일 당장 연차 내고 나랑 병원 가. 결국 저는 시어머니의 억지에 밀려 시어머니의 감시 아래 여성병원으로 끌려가다시피 했습니다. 정밀 산부인과 검사를 받고 며칠 뒤 나온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차트를 보며 아주 밝은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환자분, 난소 나이도 실제 나이보다 젊게 나오고 자궁 내막이나 호르몬 수치, 나팔관 개통성까지 아주 깨끗합니다. 전혀 이상이 없어요.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시기만 잘 맞추시면 언제든 자연 임신이 가능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옆에 앉은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어머니도 오해를 푸시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병원 문을 나오자마자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의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거참 희한하네. 의사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몸에 이상이 없는데 왜 애가 안 들어서? 혹시 내가 어릴 때 몸을 막 써서 저주받은 몸이라도 된 거냐? 네, 어머니, 말이 너무 과하신 거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이 이상 없다잖아요. 몸에 이상이 없는데 안 생기는 게 더 이상하지. 안 되겠다. 내가 용하다는 보살집 알아볼 테니까 가서 부적이라도 받아오고 굿이라도 한판 하자. 어머니, 저 약사예요. 의학적으로 문제 없다는데 부적이라니요. 저는 그런 거 절대 안 합니다. 강요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이렇게 스트레스 주시니까 생길 애도 안 생기는 거라고요. 뭐, 스트레스 오냐. 이제는 못생기는 핑계를 시어머니한테 뒤집어 씌우는구나. 약사라는 선생이 어쩜 이리 버릇이 없고 위아래가 없어. 어머니는 길거리 한복판에서 고함을 치시더니 저를 멍하니 세워둔 채 혼자 택시를 타고 가버리셨습니다. 차가운 봄바람이 부는 길거리에 혼자 남겨진 저는 복받쳐 오르는 서러움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찍힌 이름은 엄마였습니다. 친정 엄마의 전화였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우리 딸 퇴근길에 전화해 본다. 오늘 날씨 많이 쌀쌀하네.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있니? 목소리가 왜 그래? 친정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꾹 눌러 담았던 서러움이 왈칵 터져 나올 것 같아. 저는 입술을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라야, 너 울어? 무슨 일 있니? 시댁에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엄마. 바람이 너무 불어서 눈물이 나서 그래. 기침 나와서 순간 말을 못했어. 휴, 깜짝 놀랐잖아. 힘들면 언제든 친정 오고, 알았지? 응, 엄마. 나 괜찮아. 나중에 전화할게. 걱정하실 부모님 생각에 전화를 황급히 끊었지만 친정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는 얼어붙었던 제 마음에 조그만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래, 참자. 남편을 봐서라도 조금만 더 참아보자 하고 다시 신발끈을 메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내심은 시어머니의 점입가경 이상 행동 앞에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 민준 씨가 중간에서 저를 두둔하거나 어머니의 요구를 거절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내가 아들을 며느리한테 빼앗겼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남편에게 기괴할 정도의 집착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저희 부부가 오랜만에 기분 전환을 위해 드라이브를 가려고 차 열쇠를 들면 어머니는 어디선가 나타나 앞좌석 문을 열고 먼저 올라타셨습니다. 나도 답답한데 잘 됐다. 같이 가자. 저희 부부만의 시간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제가 주말에 친정 부모님을 뵈러 잠시 집을 비운 사이 돌아와 보니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의 안방, 제 침대 자리에 누워 남편의 옷을 끌어안고 낮잠을 주무시고 계신 적도 있었습니다. 가장 경악스러웠던 사건은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러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지 않고 물을 틀었는데 시어머니가 아무렇지도 않게 화장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간 것입니다. 엄마, 뭐 하는 거야? 나 씻고 있잖아. 왜 그래, 내 아들 몸뚱이 내가 보는 게 뭐가 창피하다고 그래? 너 어릴 때 내가 다 닦아주고 키웠어. 거실에서 그 광경을 목격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모자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큰아들을 잃은 트라우마가 남편에 대한 이상 성욕에 가까운 소유욕과 집착으로 변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지옥 같은 일상은 저의 본업인 약국 업무에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수면 부족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제 집중력은 바닥을 쳤습니다. 하루는 약국에서 처방전을 조제하다가 당뇨 환자의 약에 다른 환자의 혈압약을 잘못 섞어 조제 봉투에 넣을 뻔한 아찔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다행히 약을 교대 점검하던 선배 동료 약사 혜진 언니가 이를 발견하고 조제실 뒤편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소라 씨, 잠시 이쪽으로 와봐요. 네, 언니. 소라 씨 방금 이 처방전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소라 씨 평소에 약국에서 가장 꼼꼼하고 실수 없는 사람인데 요즘 대체 무슨 일 있어요? 멍하게 서 있고 눈도 충혈되어 있고 혜진 언니의 따뜻하면서도 우려 섞인 눈빛을 보자 제 마음속 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언니 죄송해요. 제가 요즘 집안일 때문에 정신을 너무 놓고 살았나 봐요. 혜진 언니는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소라 씨, 남한테 티 안 내려고 애쓰는 거 보이는데 그러다 소라 씨 몸이 먼저 부서져요. 환자 약 지어주는 약사가 자기 몸 시들어가는 건 왜 못 봐요? 무리하지 말고 힘들면 연차 쓰고 좀 쉬어요.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지만 소라 씨 인생보다 중요한 것도 없는 거예요.
동료의 그 진심 어린 위로는 타인에게 털어놓지 못했던 제 고통을 성찰하게 해준 소중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명확해졌습니다. 그 무렵 시어머니의 하나뿐인 여동생이신 최 여사님이 시댁에 다니러 오셨습니다. 이모님은 시댁의 사정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알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이모님은 시어머니가 장보러 나간 사이 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조용히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소라야, 너 고생 많은 거 내가 다 안다. 내 시어머니가 유별나고 심하다는 거 나도 잘 알고 있어. 이모님, 언니가 큰애 민호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고 나서 정신적으로 큰 병이 들었어. 아버님까지 가시고 나니까 민준이한테 온 인생을 다 걸어버린 거지. 하지만 소라야, 그렇다고 해서 네가 그 미쳐가는 화풀이를 다 받아줄 필요는 없다. 내 인생이 먼저야. 시어머니 불쌍하다고 내 몸 지쳐서 쓰러지면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 피할 건 피하고 내 권리 찾아라. 이모님의 현실적인 조언은 가뭄의 단비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행태는 이모님의 충언조차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연 임신은 틀렸다며 당장 1년의 시술 과정이 고통스러운 시험관, 아기 시도를 강요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연 임신 안 되면 당장 다음 달부터 시험관 시술 들어가지 않고 뭐하니? 남들은 주사 맞고 배가 퉁퉁 부어가면서도 효도한다고 애 잘만 낳는데 너는 약사라는 허울 좋은 직업 뒤에 숨어서 뭐 하는 거냐? 어머니, 부부의 임신 시도는 최소 3년 이상 차분히 경과를 보는 경우도 많아요. 시험관 시술은 호르몬 주사를 계속 맞아야 해서 여성 몸의 부담이 정말 커요. 의사 선생님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시도해 보자고 하셨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차마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독한 모욕을 쏟아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주사 맞는 게 뭐가 무섭다고 유세를 떠니. 너, 애초에 우리 집 돼 있게 해줄 생각도 없었던 거지? 이럴 줄 알았으면 약 사고 나발이고 간에 애 잘 낳는 싹싹한 다른 며느리를 보는 건데 내가 미쳤지.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저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기로 작정했는지 대놓고 악질적인 시집살이를 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동안 저를 배려해 주던 아침상 차리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새벽 5시에 저를 깨워 사고를 고게 하거나 손빨래를 시켰습니다. 여자가 제 구실 못하고 씨를 못 받아내면 그게 무슨 여자냐? 식충이지. 내가 너 같은 걸 며느리로 들여서 집안 망조가 들었어. 급기야 어머니는 남편과 저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이혼을 부추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집안대 끊어놓을 작정이면 당장 내 아들이랑 갈라서라.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딸 들여와서 내 아들 인생 망칠 일 있냐? 나가라. 이 집에서. 하루는 제가 약국 비번이라 집안 청소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거실 청소기를 돌리다가 잠시 끄고 안방 쪽을 지나가는데 시어머니가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통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일부러 제가 들으라는 듯 문을 열어둔 채 큰 소리로 통화하고 계셨습니다. 아이고, 김 사장. 그 흥신소인지 심부름센터인지 번호 좀 빨리 알려줘봐. 우리 집 며느리가 글쎄 배에 하자가 있는지 애를 못 낳아서 밥만 축내고 있잖아. 이대로 가다간 우리 가문 대가 끊기게 생겼어. 내 아들 몰래 어디 가성비 좋은 씨 바지라도 알아봐야 하나 싶어서. 그래, 돈은 내가 어떻게든 마련할 테니까 알아봐줘. 씨 바지. 21세기의 약사로 일하며 살아가는 제 귀에 씨바지라는 단어가 들어온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단단히 부서져 내렸습니다.
저는 이성을 잃고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시어머니의 손에 쥐어진 휴대폰을 낚아채듯 빼서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씨바지라니요. 심부름센터라니요. 이거 명백한 불법이고 저에 대한 인격 모독이자 범죄예요.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다고요. 시어머니는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눈을 도끼눈으로 뜨며 제 멱살을 잡을 듯 다가왔습니다. 신고해봐라 이년아. 애도 못 가지는 게 어디서 어른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고함을 질러. 내가 그 말 듣기 싫으면 당장 이 집에서 내 짐 싸들고 나가. 내 아들 명의 아파트니까 당장 나가. 못 나갑니다. 제가 왜 나갑니다. 어머니가 4억 보태셨지만 이 집 대출금이랑 남은 돈은 저희 부부가 갚고 있어요. 저 절대 안 나갑니다. 저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오열하며 상황을 전달했고 퇴근하고 달려온 남편에게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민준 씨, 나 더 이상은 못 참아.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씨바지라는 단어까지 쓰셨어. 나 이대로는 못 살아. 당신 선택해. 어머니 말리던지 아니면 나랑 당장 갈라서던지. 소라야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그리고 이번엔 당신도 피하지 마. 내일 당장 연차 내고 나랑 같이 비뇨의학과 가서 검사 받아. 아이가 안 생기는 게 왜 오롯이 내 탓이야? 부부 일인데 왜 나만 검사받고 나만 모욕당해야 해? 남편은 그동안 남자의 자존심과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 방문을 극력 피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제 강경한 태도와 어머니의 도를 넘은 광기에 남편 역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알았어, 갈게. 내일 같이 가자. 다음 날 저희 부부는 시내 유명 비뇨의학과 전문 병원을 찾았습니다. 남편은 정액 검사와 호르몬 검사, 음낭 초음파 검사 등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병원을 다시 찾았을 때 의사 선생님의 표정은 매우 무거웠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차트를 한참 보시더니 저희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강민준 환자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환자분의 정액에서는 정자가 단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는 비폐쇄성 무정자증 상태입니다. 네, 무정자증이요? 남편의 목소리가 크게 떨렸습니다. 네, 고안에서의 정자 형성 기능 자체에 심각한 저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자연 임신은 불가능하며 수술적 정자 채취술을 시도해 보아야 하나 이마저도 성공 확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남성 인구 중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진단은 마른 하늘의 벼락 같았습니다. 지난 3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저는 애 못 낳는 불임, 여성, 저주받은 몸, 식충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시어머니에게 갖은 인격 모독과 시집살이를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제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그렇게 잘나고 귀하다고 숭배하던 그분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병원 상담실을 나오자마자 복도 벽에 머리를 박고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소라야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내가 널 그렇게 고생시켰는데 문제였던 건 나였어. 내가 병신이었어. 저는 주저앉아 우는 남편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이 무서운 진실을 들고 시어머니에게 갈 때 느낄 참담함이었습니다.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저를 비스듬히 노려보고 계셨습니다. 이제야 들어오냐? 병원 갔더니 뭐라더냐? 또 내 몸은 깨끗하다고 핑계 대러 왔냐? 저는 말없이 가방에서 비뇨의학과 정밀 검사,
진단서를 꺼내 시어머니의 앞 유리상 위에 탁 소리가 나게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똑똑히 보세요. 의사 진단서예요. 읽어보세요. 이게 뭐냐? 영어가 잔뜩 써서 내가 뭘 안다고. 영어가 아니라 한글로 써 있잖아요. 무정자증. 어머니가 그렇게 귀에 맞지 않는 아드님. 민준 씨한테 정자가 단 한 마리도 없답니다. 남자 100명 중 몇 명 나올까 말까 한 확률이래요. 지난 3년 동안 저한테 하셨던 그 모진 말들. 저주받은 몸, 식충이, 씨바지 이제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한순간에 싹 빠져나갔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진단서를 잡고 부르르 떨렸습니다.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네가 의사랑 짜고 나 속이려고 작정한 거지. 우리 민준이가 왜? 건강한 내 아들이 왜? 그때 제 뒤에 서 있던 남편 민준 씨가 어머니 앞으로 걸어나가 무릎을 꿇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 의사 말이 맞아. 나 정자 없대. 나 애 못 낳는 몸이래. 소라한테 문제 있었던 거 하나도 없어. 전부 나 때문이었어. 엄마가 그동안 소라한테 한 짓들. 내가 옆에서 보면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아. 우리 애 없어도 둘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 근데 엄마가 다 망쳐졌어. 민준아, 민준아, 그게 무슨 소리니? 그럴 리가 없어. 엄마, 나 이제 엄마랑 못 살아. 소라 고생 그만 시키고 우리 따로 나갈 거야. 어머니 혼자 잘 사세요. 시어머니는 자신의 비틀린 세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하고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된다 나를 두고 어디를 간단 말이냐. 피 한 방울 안 섞인 전연 때문에 내가 어미를 버려. 어머니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을 하며 악을 쓰셨지만 저희 부부는 이미 마음을 정한 뒤였습니다. 저희는 시어머니가 보탰던 자금을 정리하여 어머니 통장에 돌려드리고 그동안 저희 부부가 모은 돈과 은행 대출을 최대한 발생시켜 시내 외곽의 작은 20평대 아파트를 얻어 분가를 감행했습니다. 이사하는 당일 아침까지도 시어머니는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나오지 않으시다가 짐을 다 빼자 거실로 나와 저를 향해 독서를 내뱉으셨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풍비박살이 났다. 어미와 자식을 갈라놓은 가해자년 평생 벌받을 줄 알아라. 저는 이삿짐 상자를 들다 말고 시어머니를 차갑게 쏘아 보았습니다. 어머니, 스스로 만든 외로움 속에서 평생 남 탓하시며 외롭게 사세요. 저는 제 인생 살러 갑니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비로소 가슴을 짓누르던 커다란 바위가 내려앉는 듯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분가를 마치고 며칠 뒤 저는 친정 부모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동안 친정의 걱정을 안기지 않으려 말을 아꼈던 상황을 비로소 부모님께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으신 친정 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오열하셨습니다. 아이고, 내 딸 불쌍해서 어쩌나 약사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 남의 집 가서 그런 모욕을 당하고 살았는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그리고 평소에 눈물을 절대 보이시지 않던 친정 아버지께서도 고개를 돌리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소라야, 아빠가 미안하다. 그때 내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내가 남의 집 가서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 줄도 모르고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아빠, 아니야. 나 이제 분가했어. 민준 씨도 마음 잡았고 나 이제 정말 괜찮아. 그래, 잘했다. 내 딸 진짜 고생 많았다. 이제부터는 내 행복만 생각해라. 아빠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 지켜줄 테니까. 친정 부모님의 진심 어린 눈물과 위로는
지난 3년간 시댁에서 찢겨나갔던 제 영혼을 온전하게 치유해주는 가장 강력한 약이 되었습니다. 분가하고 약 반년쯤 지났을 무렵 이모님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모님은 수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시댁의 근황을 전해주셨습니다. 소라야, 나다. 바쁜데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이모님. 잘 지내셨어요? 그래, 다름이 아니라 내 시어머니 때문에 전화했다. 너희 나가고 나서 혼자 사시는데 식사도 거의 안 하시고 온종일 방에 누워서 민호 사진만 보고 계시더구나. 가끔 민준이한테 전화해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시는데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여. 그래도 며느리인 내가 먼저 마음을 조금 풀고 연락이라도 한번 드려보는 건 어떠니? 이모님의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가 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완전히 새살이 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모님 저를 걱정해서 해주시는 말씀인 거 잘 알고 있고 이모님께는 늘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어머니를 볼 용기도 용서할 마음도 생기지 않아요. 그 집 문턱을 다시 넘는다는 생각만 해도 숨이 안 쉬어져요. 죄송하지만 제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해해 주세요. 이모님은 깊은 한숨을 쉬시더니 이내 다정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소라야. 내가 너무 조급했구나. 내가 당한 모욕을 생각하면 내가 무슨 염치로 그런 소리를 하겠니. 내 언니 엿보인 것을 어쩌겠냐. 내 마음 먼저 챙겨라. 미안하다. 이모님 역시 더 이상 저에게 시어머니와의 화해를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분가한 지 어느덧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미친 듯한 감시도, 수치스러운 언어 폭력도, 임신에 대한 숨막히는 압박도 없는 작은 저희 신혼집은 조용하지만 더없이 평화로웠습니다. 남편 민준 씨는 미안함과 죄책감 때문인지 집안일도 솔선수범해서 돕고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배려해 주었습니다. 남편도 혼자 조용히 어머니와 가끔 통화를 주고받는 눈치였지만 제 앞에서는 결코 어머니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남편이 자식으로서 하는 최소한의 효도까지 맡고 싶지는 않았기에 그 부분은 알면서도 묵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설 명절을 며칠 앞두고 시어머니에게서 예고 없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1년 넘게 연락을 끊고 지내던 시어머니의 번호가 화면에 떠오르자 순간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저는 이제 예전처럼 무력하게 당하던 며느리가 아니었기에 침착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예전에 그 위세 등등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몹시 얇고 쓸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라야, 나다. 잘 지내니? 네, 말씀하세요. 그래, 다름이 아니라 명절도 다가오는데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얼굴 한번 봐야 하지 않겠니? 그동안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다. 시아버지 먼저 보내고 큰애까지 그렇게 허망하게 잃고 나니까 내 가슴에 마귀가 들렸었나 봐. 너한테 너무 큰 죄를 짓고 모진 말을 너무 많이 했다. 미안하다, 소라야. 1년 반 전만 해도 저를 가해자년, 식충이라 부르며 죽일 듯이 몰아세우던 분이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이 나오자 참 허망하고도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라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30평대 아파트, 그거 다 민준이 명의로 돌려주고 너희 공동명의로 변경해 줄 테니까 다시 옛날처럼 합가해서 같이 살면 안 되겠니? 나 혼자 있으니 외로워서 죽을 것 같구나. 결국 시어머니의 사과 뒤에 숨겨진 진심은 반성이 아니라 외로움을 견디지 못한 조건부 타협이었던 것입니다. 아파트 지분을 줄 테니 다시 들어와 자신의 외로움을 채워달라는 그 제안에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미련조차 싹 달아났습니다.
저는 아주 담담하고 차분한 어조로 그러나 단 한치의 여지도 남기지 않고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저 그런 아파트 지분이나 돈 필요 없어요. 지난 몇 년간 어머니가 저한테 어떤 말과 행동을 하셨는지 홀로 계시는 동안 차분히 되돌아보시면서 지내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어머니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차갑게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현재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우리 둘만의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는 포기하거나 절망에 빠져 있지만은 않습니다. 비록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저희는 현대의학의 힘을 빌려 고안, 수술적 정자 채취술을 통한 시험관 시도를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식단 관리와 운동을 병행하며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고 저 역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내 몸이 건강할 때 난자를 미리 동결 보존해 두는 등 필요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주말 남편과 함께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다가 벤치에 앉아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소라야, 만약에 수술을 해도 정자가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결국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되면 어쩌지? 나 때문에 당신 인생에 아이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늘 가슴이 아파. 저는 남편이 따뜻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민준 씨, 아이가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아이가 없어도 나는 당신이랑 함께하는 지금 삶이 충분히 행복해. 그리고 우리 노력해보고 정말 안 되면 입양이라는 아름다운 선택지도 있잖아. 세상에 사랑을 기다리는 예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중요한 건 우리 두 사람이 서로를 지키고 사랑하는 마음이야. 남편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고인 눈물은 예전의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거센 바람을 만나 촛불처럼 흔들리고 당장이라도 꺼져버릴 것 같은 순간을 맞이하곤 합니다. 저 역시 고부 갈등이라는 혹독한 풍파 속에서 제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차가운 밤도 지나고 나면 반드시 따뜻한 아침 해가 떠오르는 법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시댁과의 갈등이나 삶의 뜻하지 않은 시련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혼자 눈물 흘리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부디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해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 자체로 더없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타인의 비틀린 집착이나 폭언에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을 양보하지 마세요. 긴 저의 이야기, 중간중간 울컥하는 마음을 누르며 써 내려간 이 글을 끝까지 따뜻하게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와 제 남편의 앞날에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의 삶 위에 따스한 햇살과 예쁜 아기 천사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